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좀 묶어서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아까 법정지당권의 첫 번째 요건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이거죠. 자,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이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러면 법정지당권에 인정이 될까 안 될까요?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법정지당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이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미등기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는 이유는 뭐예요? 건물이 있으니까. 그럼 이게 등기가 된 건물이든 등기가 되지 않은 건물이든 똑같이 건물의 철거를 똑같이 막아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법정지당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건물이 증축이 됐어요. 이때는 법정지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건물이 증축이 되었을 때 또 법정지당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되죠. 되죠. 그다음 건물이 개축이 됐어요. 개축되었을 때도 법정지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있었고 있으니까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도 건물이 있었고 지금도 건물이 있으니까 법정지당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건물이 신축이 됐어요. 이때는 법정지당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신축의 경우에 법정지당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되는 이유는 뭐죠? 있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었고 지금도 건물이 있죠. 그러니까 법정지당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재건축됐다는 겁니다. 재축의 경우에도 법정지당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건축법 공부해 보면 이 네 가지 다 다르다는 거 아시죠? 중축되었다, 개축되었다, 신축되었다, 재축되었다 다 법정지당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대신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그 신축의 경우에 재축의 경우에 조금 조심하실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요 건물이 목조 1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목조 1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걸 철거하고 새롭게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로 새롭게 신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옛날 건물이니까 구 건물이 되고 이건 새로 만들어진 신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조 1층짜리 건물이 철거되고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로 새롭게 신축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도 법정지당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면 법정지당권 인정되는 건 맞는데 이게 목조 1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당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지당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목조 1층짜리. 그러면 골로 가는 거죠. 또 골로 가야 돼. 골로 가야 돼. 왜냐하면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법정지상권의 존재 이유가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해 주는 제도인 거죠. 그럼 이게 목조 1층짜리 건물 이미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없어진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없어진 건물을 소유를 하려면 어딜 가야 돼요? 골로 가야 되죠. 골로 가서 저 세상에 같이 가야 되잖아. 거기 가서 소유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말 알죠? 삼가 고인의 삼가한다는 게 뭐 겸손하게 한다, 옷매무새를 단정히 한다 그런 말이고 고인은 죽은 사람이고 명복이 뭔지 아세요? 명복? 옛날에 죽은 사람한테 왜 명복을 또 빌라는 거야? 그 명복의 그 명자가 어두울 명자거든요. 밝을 명자가 아니고 어두울 명자. 그 어두운 곳에 가서도 복을 받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네, 그 명복의 가장 대표적 혜택이 뭘까요? 목조일층. 예. 그게 목조일층이네. 목조일층. 아시겠죠? 거기 가서 목조일층짜리 이제 소유하면서 복을 누리는 거. 이제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으니까 이건 목조 1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인하권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이거야. 새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인하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게 왜 자꾸 틀린지 봤더니 뭐 때문에 틀리냐면 법정지상권의 내용, 존속기간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건물 2층짜리를 위해서 법정인하권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최단 존속기간은 몇 년이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계산을 좀 해보면 이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이제 이건 딱딱한 거죠. 그럼 얘는 원래 몇 년이죠? 얘는 30년이고 30년.
그다음 목조 1층짜리 건물 이건 이도 저도 아닌 경우니까 몇 년이죠? 15년, 15년, 15년. 그러면 새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진단권 인정되는 건 맞는데 최단 존속 기간은 몇 년이 될까요? 이게 이때 이건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범위, 존속 기간 이런 걸 정할 때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정리를 하면 새로 만들어진 철근 콘크리트 2층짜리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진단권 인정이 되는데 존속 기간은 옛날대로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구별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진단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대신 범위, 존속 기간을 정할 때는 옛날 거,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뿌옇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겠죠? 자, 그럼 다시 건물이 증축되었을 때, 개축되었을 때, 신축되었을 때, 재축되었을 때도 다 법정 진단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 건축 중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법정 진단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건축 중일 때에도 법정 진단권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은 언제부터 독립한 건물이 될까요? 기둥, 지붕, 벽 갖춰지면 독립한 건물이 되죠. 그러면 이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 기둥, 지붕, 벽이거든요. 세 가지만 갖춰지면 법적으로 이제 독립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시점이 중요한데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완납할 때까지 건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 기둥, 지붕, 벽이 갖춰지면 건축 중인 경우도 법정 진단권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 된다는 거죠. 다 된다. 그 다음 꼭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공신이에요. 공신이 뭘까요? 공은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 자, 이건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신축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신축이 되었다. 이때는 법정 진단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꼭 공식처럼 잘 외울까요? 이게 공신 X입니다. 공신 X. 다시 법정 지당권 존재 여부 성립과 관련해서 꼭 시험 문제 늘 등장하는 게 이거예요. 공신 X. 다시 뭐가 설정이 되었다가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건물이 신축이 된 이 경우에는 법정 진단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신축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 그냥 신축은 그냥 신축의 경우에는 법정 진단권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그냥 돼요. 이건 돼요. 안 되는 건 언제라고요? 공신 X.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건물이 신축이 된 이 경우에는 법정 진단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알 필요 없어요. 다시 공신 X.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건물이 신축이 된 이 경우에는 법정 진단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된다고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공신 X. 왜 안 된다고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만 중요합니다.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건물이 신축이 된 이 경우에는 법정 진단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고요?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시험에 이유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결론. 공신 X 안 된다는 결론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번은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정은 또 뭐 알 필요 없다면서 또 설명을 해준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외우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봐봐요. 이게 공동저당이잖아요. 그럼 칠판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건물 모두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돈을 빌려주고 토지에 대해서도 그 건물에 대해서도 다 저당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공동저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요 을의 이름 뭘까요? 공동저당권자. 갑의 이름은 공동저당권 설정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는 개수를 좀 할 수 있어야 돼. 개수. 자, 먼저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다 저당권을 다 설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을의 채권은 1개예요, 2개예요? 을의 채권은 1개, 2개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이건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을이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토지 건물 모두에 다 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을의 채권은 1개예요, 2개예요? 1개죠. 1,000만 원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채권 1개.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도 저당권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가지고 있으니까 채권은 몇 개? 한 개. 저당권은 두 개. 요건 알아야 돼. 요건 알아야 돼. 네, 이게 공동저당의 뜻이거든요. 채권은 한 개, 저당권은 두 개. 자, 그러면 다시 이때 의뢰 저당권이 한 개예요, 두 개, 두 개. 근데 이 토지 위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 이게 철거됐어요. 건물이 철거됐다는 겁니다. 건물이 철거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건물이 철거되면 토지 부분에 관한 저당권이 그냥 계속 남아 있지 않아요? 그러면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건물 부분에 관해서 존재하고 있던 의뢰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그건 소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그 화재보험금은 저당권이 존속하잖아요. 그래서 물상대를 할 수 있었던 거고, 근데 그러려면 뭐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지고 뭐 돈이 일단 생겨야 돼요. 여기는 그냥 기존 건물이 그냥 철거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 부분에 관해서 존재하고 있던 의뢰 저당권도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면 의뢰 저당권은 두 개에다가 몇 개가 되죠? 한 개 돼요, 한 개로 줄어버린 거예요, 한 개. 그러면 을은 졸지에 둘 모두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한 개로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건물을 새롭게 신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하면 건물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종전 저당권하고 똑같은 순위의 저당권을 또 을에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다시 을의 저당권이 한 개에다가 몇 개이 되죠? 두 개이 되죠. 근데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철거되고 새롭게 신축을 했는데 종전 저당권하고 똑같은 순위의 저당권을 을에게 설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개 결국 을의 저당권 결국 몇 개 된 거죠? 한 개 돼요, 한 개. 그러면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토지를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경락에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 병, 건물 소유자는 갑.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법정 인하권 인정이 되면 이 건물 철거시킬 수가 없죠. 그다음 법정 지당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가 돼야 돼요.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법정 지당권이 인정돼야 될까요? 인정되지 않아야 될까요? 자,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소품이 있어요. 오늘 많은 걸 좀 준비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 칠판 지우개, 그다음에 컵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게 토지, 요게 토지. 그다음에 이게 건물이에요. 그러면 요 건물 지금 토지 소유자 누구죠? 토지 지금 경락됐으니까 토지 소유자 병, 건물 소유자는 갑. 요건 알아야 돼요. 자, 사람 알아야죠. 그러면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에게 법정 인하권 인정이 되면 이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 병은 건물이 존재하는 것대로만 토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정 인하권 인정이 되면 토지 경락 대금이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만약에 나대지 같으면 요 토지를 경락받은 사람이 거기다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짓고 싶으면 건물 짓고 나무 심고 그대로 빌려주기가 좋단 말이에요. 근데 법정 인하권 인정이 되면 이 건물을 철거시킬 수 없으니까 건물이 존재하는 것대로만 토지를 써야 돼요. 그럼 토지 경락 대금이 높게 나와요, 낮게 나와요? 낮게 나온다고요. 그럼 을의 입장에서 봐봐요. 을은 애초에 저당권이 몇 개죠? 두 개였다가 한 개로 줄어버렸죠. 그리고 갑에게 법정 인하권까지 인정이 되면 토지 경락 대금 매우 낮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을은 변제받기 쉽다,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갑이라는 사람에게 법정 인하권을 인정해 주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토지가 나대진 상태로 경락이 되게 되고, 그래 상대적으로 경락 대금이 높게 형성이 돼서 을이 변제받기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저당권자 을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갑이라는 사람에게는 법정 인하권을 인정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근데 이 내용이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고 결론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날려버렸다는 게 생각이 나야 돼. 날려버렸다는 게 아시겠죠? 조금 더 액션을 한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날아가 버려서 주워올 수도 없고. 한 번 더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준비해가지고 오늘 많이 준비해가지고 많이 계속 한 4개 5개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날려버리고 있다가 잘 이렇게 날려버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힘이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좀 힘을 좀 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공신 X예요. 공신 X. 공동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건물이 신축이 된 이 경우에는 법정 인하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문제를 푸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자, 해결하셨어요? 다시 마저 풀어봅니다. 자, 박스 문제 해결해 볼까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모두 골라가라 이렇게 되죠. 그럼 일단 하기 전에 요건을 좀 외우고 갈까요? 아까 366조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총 몇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 자, 그러면 뭐 좀 전에 4개 했는데 몇 분 지나고 있는데 5가지로 늘고 다음 과정 가면 또 4개로 줄고 그다음에 3개 되고 2개 되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4개.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럼 해봅시다. 1번. 여기는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설정된 토지 위에 나중에 건물이 지어진 거죠. 이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다 없다? 없죠. 없으니까 법정 저당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요. 니은번 갑시다. 니은번 토지의 저당. 오, 이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뭐죠? 설정될 당시에. 설정 당시죠. 그러면 동일인 소유라는 게 언제 동일인 소유면 된다 그랬죠? 설정 당시에.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뭐하고 있었고? 존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그랬어요. 이건 언제 동일인 소유면 된다? 설정 당시에 동일인 소유면 된다 그랬죠. 그럼 그 이후에 건물을 양수한 사람에게도 당연히 법정 인하권이 인정이 돼야 돼요? 인정되면 안 돼요? 인정돼야 되죠. 따라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이 건물 양수인에게 법정 인하권이 인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갑시다. 디귿번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디귿번은 뭘 골라야 될까요? 일단 건축 중. 그러면 건축 중인 경우에도 법정 지당권 인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때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건물로서의 최선의 요건을 갖추면 법정 지당권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건물의 규모, 그 다음에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정 지당권 인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끝에 갑시다. 끝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중요한 게 나왔죠. 이거는 공동저당 나왔죠. 공동저당. 뭐가 나와야 돼요? 공신X죠.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이 축조됐으니까 이게 새롭게 신축이 됐죠. 그럼 뭐가 나야 돼요? 공신X. 공동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신축이 된 이 경우에는 법정인당권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인정되는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자,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법정지당권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박스 문제든 단답형 문제든 쭉 해놓고 성립하는 거, 성립되지 않는 거 찾아봐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괄경매청구권 해봅시다. 일괄경매청구권. 자, 일괄경매청구권 말 그대로 일괄에서 경매를 청구하는 건데요. 일단 조문을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법정지상권은 제 366조였었고요. 일괄경매청구권은 365조입니다. 365조.
자, 합격서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읽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365조 일괄의무청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세요?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읽어봅니다. 시작.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딱 한 자만 골라보세요. 좋았어요. 후. 좋았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렇게 돼. 후 이렇게 돼. 후. 그게 제일 중요해요. 후. 그럼 잘 보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의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어디가 중요한 단어인지 함께 골라볼까요? 네, 어디가 중요한 단어인지 함께 골라볼까요? 어디가 중요한 단어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제가 막 동그라미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늘 힌트를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함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할 수 있다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여기를 눈여겨봐두지 않으면 지문에 잘 안 보여요.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는 이게 보통은 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제 그런 거 추적 실험 문제 별로 없거든요. 그 중개사법 문제는 좀 이해해요. 왜냐하면 걔는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적은데 거기서 40문제를 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문제 얍삽하게 내. 그 토시를 좀 이렇게 틀리게 하고 그 내용을 알면 되는데 그걸 못 찾아내서 사람 골탕 먹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대체로 좀 그렇죠. 근데 걔는 이제 법령이 작으니 양이 적은데 거기서 40문제를 뽑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얍삽한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근데 민법은 그렇지 않아요. 민법은 뭐 할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고 바꿔서 내가 그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유일해요. 유일. 그러니까 일괄경매청구권에 나오는 일괄경매청구권의 권리이기 때문에 의무로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괄경매청구 끄트머리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걸 꼭 눈여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와볼까요?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갑이 토지, 나대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게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되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 갑이 이 건물을 축조하고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다시 보셨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의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얘가 이 건물을 뭐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역시 돈을 갚으면 좋은데 갑이 돈을 안 갚은 겁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토지. 그럼 만약에 토지만 경매 청구했다 칠까요? 토지만 경매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한 거 이름 뭐죠? 담보권 실행 경매. 그럼 이때 요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락받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데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경락대금 1억 원 나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요 을은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 을은 우선민지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못 묶어요? 당연히 우선민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왜냐면 토지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뭐가 있었으니까 저당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민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얘는 돈 받고 나간 거예요. 이때 토지 소유자 누구죠? 경락받았으니까 토지 소유자 병, 건물 소유자는 갑.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제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갑에게 인정될까 안 될까요? 자, 그럼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은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법정 인당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이 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철거. 자, 그러면 이게 당사자 말고 이제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멀쩡한 건물을 철거시키는 게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손해죠.
멀쩡한 재산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이 건물을 철거시켜야 돼요. 철거를 막도록 해줘야 돼요. 막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생각해 놓은 제도가 그러면 을이란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얘가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다 경매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병이라는 데가 토지도 경락을 받고 건물도 경락을 받으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가지게 되니까 결국 건물에 뭘 막을 수 있죠? 철거를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일괄경매 청구권의 존재 이유도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경매 청구권 항상 둘 중 하나가 늘 시험이거든요. 늘 사례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 잘 보고 법정 지상권 문제인지 일괄경매 청구권 문제인지는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요? 그럼 이 둘은 뭐가 차이인 거죠? 있고 없고가 차이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봤더니 건물이 있다. 그럼 무슨 문제로 풀어야 돼요? 법정 지상권 문제로 풀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없다.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권 문제로 푼다는 겁니다. 둘의 목적은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인데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대신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을이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토지는 애초부터 저당권이 있었죠.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애초부터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니까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게 365조 단서예요. 단서. 찾았어요?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한 우선문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죠?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물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일괄경매 청구권은 권리예요, 의무예요? 아까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하야한다, 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일괄경매 청구권 권리이지 의무이다, 아니다, 아니다입니다. 그다음 이때 요건은 두 개입니다. 일괄경매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일괄경매 청구권은 시험 문제 났다. 그럼 여기 집중돼 있어요. 일단 누가 축조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야 되고 또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이납권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에 건물을 지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긴 하지만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두 번째 요건 읽어볼까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판례 하나 있어요. 잘 따라와 봅시다. 그럼 시험에 얘는 일단 객관식이니까 일단 먼저 한번 찍어보고 갑시다. 찍어보고. 그러면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전혀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O의 X예요.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전혀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O의 X예요. X. 어디가 틀렸어요? 전혀가 틀렸죠. 맞게 고치면 원칙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을 때 예외적으로 일괄경매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요 판례를 꼭 잘 기억합니다. 자, 설명해 볼 테니까 보세요. 자, 갑이 이제 나대지 토지 가지고 있어요.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담으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얘가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받고 지상권자 병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붙였죠? 누가 건물 지은 거예요? 지상권자. 그러니까 지상권자 병이 토지 위에다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요 을이라는 사람이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 없죠? 그다음 누가 축조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죠? 누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건물 지은 거니까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자, 근데 이때 잘 보실 내용이 있어요. 이때는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으니까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이 건물에 대해서 잘 봅니다. 소유권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갑이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럼 돈 주고 샀으니까 이건 결국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우리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중요한 포인트일까요? 그렇죠. 좋았어요. 이걸 꼭
시험장에서 맞추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축조한 건물에 대해 저당권 설정자가 무엇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는 일괄이면 청구권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46번 문제인데요. 풀어보세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먼저 좀 그림을 좀 그리면서 풀면 이해하기 좀 좋아지겠죠. 먼저 보니까 X토지의 소유자 누구예요? 을소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X토지 가지고 있고, 그다음 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무엇을 취득하였다? 저당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갑이 저당권자이고, 그다음에 X토지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Y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그랬죠. 일괄 경매 청구. 자, 그럼 먼저 기억합시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X토지의 을의 Y 건물이 존재한 경우. 중요한 단어가 존재죠. 그럼 이게 일괄 경매 청구가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없을 것.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될까요? 법정 지상권 문제이지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렇게 딱 키워드가 하나 딱 보여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말에 갑시다.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라는 단어 중요하죠. 후. 자, 저당권 설정된 후 을이 X토지의 건물을 뭐하고? 축조하여 뭐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맞죠? 따라서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디귿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그랬으니까 역시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병이 X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럼 이 상태만 가지고는 일괄 경매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뒤에 그렇죠. 을이 그 건물에 무엇을 취득한?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건물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이건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일괄 경매 청구는 딱 이렇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볼까요? 건물의 철거 방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두 가지인데 법정 지상권하고 일괄 경매 청구권의 둘은 결정의 차이점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으면 법정 지상권 문제로, 없으면 일괄 경매 청구권 문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또 확실하게 좀 해두십시다.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몇 가지죠? 네 가지.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그 다음에 일괄 경매 청구권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자, 그 다음 가끔 또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이게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 자, 얘는 제3취득자는 먼저 의의를 좀 읽고 하도록 하겠어요. 113페이지 올까요? 합격서 113페이지. 자, 기본서는 418페이지인데요. 제3취득자,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그 사람 중요합니다. 뭘 취득한 사람이라고요? 지상권. 그다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자, 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후. 자, 그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명심합시다. 이건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아까 그렸던 그림이 건물인데 토지로 좀 바꿔봅시다. 그럼 제3 취득자는 지상권 취득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토지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그림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자고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을은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경락이 되면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비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되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돈 주고 샀어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또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지상권 취득한 경우 또 생각할 수 있죠. 또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병이 소유권을 가졌을 때, 을이 저당권을 취득했는데 병이 지상권을 가졌을 때, 그다음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통점입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유자도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지상권자 사용할 수 있고 전세권자 사용 수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제3 취득자라는 겁니다. 무슨 취득자예요? 제3 취득자. 그냥 제3자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제3 취득자라는 표현을 꼭 사용하셔야 돼요. 취득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7번 다시 보시면 그 제3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그럼 그 사람 제3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니까 요 취득자를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요 을의 저당권이 빨라요? 병의 물권 등기가 빨라요? 을의 저당권이 빠르죠. 을의 저당권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을이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럼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게 이게 담보권 실행 경매죠. 그 다음에 경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경락을 받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완납한 때. 그러면 총 경락대금 1억 원 나온 거예요. 그럼 1억 원 중에서 을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 1,000만 원을 우선해서 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제 을은 돈 받고 나간 거예요. 근데 이 토지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 누구죠? 병이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누구에게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갑에서 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자신의 권리를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 병이 자신의 권리를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계속 땅 쓸 수 있다는 거고 지상권자 전세권 땅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장할 수 없다고 말은 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요 제3 취득자 병은 자신의 권리를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에 순위 원칙을 배웠죠. 물권 상호 간의 우열 관계. 일단 이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한 날짜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죠. 경락인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가 실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당권이 실행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락인이 경락되고 완납한 날짜하고 병이 등기를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락이 나오게 된 저당권 등기하고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물권 상호 간의 우열 관계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후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하죠. 여기는 을의 저당권 등기가 빨라요? 병의 물권 등기가 빨라요? 을의 저당권이 빠르죠. 그럼 병은 저당권자보다 선순위다, 후순위다? 후순위니까 결국 경락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토지 비워주고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3 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무조건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실행되고 실행되지 않고가 이 제3 취득자에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저당권이 실행되면 무조건 권리를 잃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제3 취득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낙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치면 병이 자기가 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 절차에 들어 자기가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이게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되고 나의 거래를 잃게 되니까 내가 대신 돈을 갚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만든 게 364조의 변제권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의 채무를 병이라는 사람 대신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얘는 어디까지 돈을 변제를 받느냐면 아까 지난번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해서 360조 좀 전에 했죠. 그게 원본, 이자, 위약금, 또 저당권 실행비용, 그다음 채무 불이행 이런 손해배상인데 그 끝에가 뭐 있었죠?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한한다? 1년분에 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취득자는 이게 포인트예요. 지연배상은 몇 년분에 한한다? 1년분.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전액을 다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연배상만큼은 1년분만 변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변제가 온 때로부터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럼 지연이자 3년씩 다 갚을 필요 없고 1년치만 변제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 가지고 있을 때 필요비를 드렸어요. 또는 유익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필요비를 드리고 유익비를 드린 경우에는 이 경락대금에서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제일 먼저 빵순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일 먼저 그 비용을 떼서 요 제3취득자가 드린 비용을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 제3취득자는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경매대가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비웠던 게 뭐냐면 요게 잘 보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돼 부동산을 샀다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매수인이 소유권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제도 없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샀는데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매수인 소유권 취득이 안 됐을 때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 그러면 여백에다가 담보 책임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좋으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 일, 수, 용, 저 특종 아시죠? 그림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거고 전, 일, 수, 용도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을 그릴 거, 그림을 그릴 거, 그림. 자, 그 그림을 그리고 이제 옆 사람 그림을 한 번씩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자, 그러면 글을 제가 그려보겠어요. 이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 일부 타인의 권리, 수량 보조, 일부 멸실, 용익권에 의한 제한, 저당권에 의한 제한, 특정물 매매, 종류물 매매 이렇게 되어 있고 기간은 없고 그다음 1년 없고 6개월이죠. 자, 그럼 이때 이게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니까 이게 전, 일, 수, 용, 전 여기죠. 그러면 담보 책임 내용은 뭘까요? 선의하게 관계없이 뭐 할 수 있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선의하게 관계없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매수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고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돈을 준 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유상이면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다 담보 책임 똑같이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적용되는 담보 책임 하자 이름이 이게 저당권에 의한 제한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정리를 하면 제3취득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대신 이 새로운 이해관계, 모든 이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사람만 제3취득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제3취득자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몇 가지라고요? 4가지.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는 권리?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권리. 세 번째, 비용 상환 청구권. 네 번째,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기본 과정에서 저당권 제도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오늘 제가 사실은 준비한 건 이거보다 좀 양이 좀 더 많거든요. 많은데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진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 양이 좀 타이트하게 좀 나가면 좀 진도는 빼서 제가 좋긴 한데 여러분 복습할 때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 오늘 좀 빼버렸거든요. 다음 주에 해드릴 요량이니까 일단 이번 주에 수업한 내용은 차근차근 여러분 걸로 잘 만들어 두시기 바라요. 특히 저당권 제도를 잘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제가 시작할 때 올해는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이죠. 근데 화이팅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자, 요거 강의 듣고 밖에서 보고 밴드 풀고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올해는
합격해. 모두 다 합격해. 동차로 합격해. 파이팅!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